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휴일을 맞아서 오늘 반도체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반도체 쌤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특강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부분들 최근에 반도체 조정 국면에 있죠. 이 조정 국면이 언제 끝나고 또 언제 다시 상승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또한 반도체 오늘 특강을 통해서 전체적인 반도체 공정, 그리고 반도체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곳, 또한 여기에 따른 종목까지 다 세세히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제가 너무 어렵지 않게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 꼭 끝까지 따라와 주시고, 이 내용들 꼭 기억하시면 지금 조정 국면이 끝나고 나서 다시 반도체가 주목받고 이 호황 국면에서 다시 한번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일 때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반도체 특강 준비했으니까요. 반도체 특강에 대해서 꼭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반도체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특강 오늘 챕터 1 반도체 구분부터 챕터 2 HBM 관련 내용, 그리고 챕터 3 반도체 기업에 대한 분석까지 오늘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바로 챕터 1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구분, 반도체는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렵지 않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나뉘면서, 메모리는 이 느낌 그대로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해 둔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연산을 위한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메모리와 비메모리, 이 메모리와 비메모리라고 구분짓는 것은 우리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표현이다. 최근에는 이것들을 바꿔서 비메모리라고 부르지 않고 시스템 메모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 세계적으로는 시스템 메모리라고 많이 부른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이 분야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등이 아주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메모리 분야, 그리고 이외 비메모리,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은, 특히나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메모리 반도체는 전체에서 20에서 30%가량 차지하고 있고요. 비메모리, 시스템 메모리, 이 비중은 전체에서 70%에서 80%, 비중이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대만의 TSMC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라고 불리고 있죠.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지 아직 이 비메모리, 시스템 메모리에 대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특히나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TSMC를 따라가기 위해서 삼성전자 등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리, 비메모리, 이 메모리에서는 D램, S램, 플래시, 차세대 메모리 등이 있는데요. 비메모리, 이 시스템 메모리에서는 컴퓨터에 사용되죠. CPU, 스마트폰에 사용되죠. AP, 그리고 카메라에 사용되는 CIS, 이미지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MOS 이미지 센서, 그리고 기타 DDI나 터치 컨트롤러, DDI 같은 경우에는 OLED에 많이 사용하죠.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는 이 비메모리라고 부르는 이 시스템 메모리의 비중이 훨씬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메모리 분야, 여기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조 공정별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메모리에선 ID이면서 ID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비메모리 시스템 메모리라고 얘기 드렸죠. 이 분야에서는 팹리스 한마디로 실제로 공장은 없이 이렇게 설계 위주로 하는 팹리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파운드리 분야에 적극 나서면서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SK 하이닉스한테는 아직 해당되나 삼성전자는 지금 세계 파운드리 1등을 향해서 열심히 TSMC를 제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한번 그냥 참고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볼 텐데요. 아까 얘기 드렸죠. ID, 종합 반도체. 이 종합 반도체는 설계부터 제조, 테스트, 그러니까 전 과정들을 모두 다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적합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팹리스라고 불리는 설계 전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개발, 설계만 하고 생산은 대만의 TSMC 같은 파운드리 업체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설계 전문 업체인 팹리스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퀄컴, 브로드컴, 엔비디아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엔비디아는 직접 생산도 하죠. 하지만 넓게 보면 이렇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종목들도 찾으셔야겠죠. LX 세미콘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 같은 경우에 얘기 드렸죠. 대만의 TSMC가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큰 파운드리 업체다. 반도체 위탁 생산 전문 업체를 파운드리 업체라고 부르는데요. 파운드리 업체 같은 경우에 TSMC, 삼성전자 역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중국의 SMIC도 들어가 있다. 뭐 국내 업체 중에 뭐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키지 및 테스트. 이렇게 팹리스에서 설계를 하고 파운드리에서 제작한 제품을 패키징, 한마디로 포장하고 테스트하고, 물론 우리가 아는 그런 선물 포장과는 다르지만 이 패키징과 테스트를 진행하는 업체들 또 따로 있겠죠. 엠코, 실리콘웨어, 그리고 ASE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국내 업체로는 하나마이크론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P 전문 업체, IP 이런 부분들 지적재산권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설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 설계기술 R&D 전문인 IDM이나 팹리스 업체의 IP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을 텐데요. 세계적으로는 ARM, 이번에 최근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더 유명하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외국 기업만 설명드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국내 기업 중에서는 칩셈 미디어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정장비, 장비 업체들 우리나라에 꽤 많죠. 이런 부분들, 반도체 제조 장비 개발 및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한미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이오테크닉스, 뭐 HPSP 그런 기업들 속하는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해서 얘기 드릴 텐데요. 반도체 8대 공정, 웨이퍼, 산화, 포토, 식각, 증착, 그 다음에 배선, EDS, 패키징까지 많이 복잡하시죠? 이런 부분들 다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8대 공정에서도 주목받는, 한마디로 어떤 시기에 따라서 주목받는 공정들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당연히 그때나 어떤 공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는 그런 상황,
아시고 싶으시죠? 그럴 때는 당연히 노란톡방 오셔서 질문 주시면 제가 여기에 맞춰서 그때에 맞춰서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방 오세요. 그럼 이런 내용들 어렵게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겪는다. 반도체 하나 생산될 때 참 많게 겪죠. 하지만 이제 전공정단 그리고 후공정단이 따로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공정단이 따로 있고 후공정단이 따로 있는 거는 왜 기억을 해야 되는가? 전공정 같은 경우에는 미세화시키고 한마디로 뭐 몇 나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TSMC가 애플에 그러니까 아이폰 15에 납품한 그런 AP 칩 이제 3나노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칩을 납품했는데요. 여기에 맞서서 삼성전자도 올해 말 그리고 내년까지 3나노 2세대 지금 TSMC보다 조금 더 앞서는 그런 기술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뭐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게이트 올 어라운드, 네, 출입문을 여러 군데로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어려우니까요. 이런 부분들 노란톡방에서 오시면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정단에서는 이제 3나노를 바라보고 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3나노 생산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 내년에 양산한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왜 3나노 단까지 들어갔느냐? 미세화됐는데 이게 왜 더 어렵느냐? 그리고 지금 왜 후공정 쪽이 더 주목을 받는가? 실리콘 원자 하나 크기가 0.5나노입니다. 아, 그럼 이 길 자체가 실리콘 원자 6개밖에 통과를 못하네? 이만큼 미세화됐기 때문에 여기서 더 미세화하고 여기에는 더 많은 비용,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공정단에서 이 나노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후공정단에서 이런 부분들 연마, 칩 마운트, 몰딩, 레이저 마킹, 패키지 테스트까지 이런 부분에서 한마디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도 얘기 많이 하죠. 첨단 패키징 단계로 나아갈수록 더 비용은 줄이지만 더 좋은 성과,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은 후공정단이 더 주목을 받는다. 그 부분에서 또 패키징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첨단 패키징 방식이 지금은 시장에서 특히나 반도체 이 전체 공정단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눠져 있지만 지금은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특히나 패키징 단계가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고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8대 공정 잠깐 설명드릴 텐데요.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웨이퍼 제조부터 합니다. 웨이퍼, 이 동그란 반도체 원형판 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웨이퍼라고 하고요. 처음에 웨이퍼를 제조합니다. 이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화공정. 산화공정, 이 산화막을 형성해서 회로와 회로 사이에 누설 전기가 흐르는 것을 차단한다. 이 둥그런 판에 산화공정을 두 번째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포토공정, 이제 그림을 그리는 단계인데요. 여기에서는 ASML의 EUV 장비, 극자외선 장비가 이렇게 미세화되는 과정에서 많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나라 기술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첨단화된 미세화 공정은 아직까지도 네덜란드의 ASML 장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어디 가서 아, 반도체 정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아마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식각공정, 그림을 그리고 나서 옆에 남은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이런 식각공정.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면 아, 이런 공정단에서 어떤 회사가 주목받는지 그리고 이런 공정단에서는 반도체 전체 주목받을 때 또한 개별적으로는 언제 주목받는지 이런 것들은 노란톡방에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착 및 이온 주입 공정, 다음으로 금속 배선 공정, 이런 부분들 이어줘야겠죠. 옆에 여러 가지 있는 거 금속으로 이어주는 배선 공정, 그리고 EDS 공정, 그리고 패키징 공정까지. 이 패키징 공정이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내용이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8대 공정 모두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당장은, 특히나 올해까지는 이 패키징 공정에 지금 많은 시장의 투자와 그리고 관심이 몰려있다. 당연히 주가도 그만큼 차이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꼭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8대 공정이 있구나. 그리고 지금은 이 마지막 패키징 공정, 테스트하는 이런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챕터 1에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 패키징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뭐 얼마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첨단 패키징,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가능한 업체는 아직 없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목받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20위권에 머물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차차 계속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이제 지금 당장 주목받고 있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이 부분을 챕터 2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1분 안에 1000대의 차가 지나가야 하는데 지금 차를 이동시킬 차선이 단 2개뿐이다. 이러면 어떨까요? 답답하겠죠. 차 막히겠죠. 그럼 짜증나서 열 받겠죠. 열 받는 것뿐입니까? 기름 많이 써서 돈 많이 나가겠죠. 이런 부분들 컴퓨터나 다른 스마트폰, 왜 이런 반도체가 들어가는 것들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차가 막힐 때 길이 2개밖에 없어서 차가 막힐 때를 기억해 보시고요. 이제 1분 안에 이렇게 지나가야 하는데 그럼 이런 내용들이 반도체 단에서 이루어진다. 그럼 발열이 심해지고 열 받죠? 얘도. 네, 맞아요. 열 받아요. 그리고 전력 소비가 증가된다. 기름 많이 쓰듯이 전력 많이 쓰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특히나 지금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정말 데이터가 수도 없이 과거와는 비교하지도 못할 만큼 많은 데이터가 오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 해결책이 필요하겠죠. 네, 그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HBM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HBM이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다. 뭐 영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대역폭 메모리다. 한마디로 대역이 넓다. 이런 부분들, 고대역폭 메모리, 이런 부분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더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U 같은 경우에 그래픽 카드에 많이 쓰죠. 이 GPU의 병렬 연산 속도, 한마디로 이런 부분들이 왜 필요하냐? 정말 어려운 미분 적분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더하기 빼기, 사칙 연산을 10,000번, 수만 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렬 연산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초당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른 메모리로 GPU의 높은 데이터 전송 요구를 충족한다. 뭐 이런 부분들 지금은 어렵게 느끼시겠지만은 제가 뒷부분에 훨씬 더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조금 이 부분은 한번 쑥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HBM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대용량 메모리를 제공한다. 어떻게 제공하는지는 이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BM 메모리 모양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방송 중에도 여러 번 얘기 드렸죠. 12층짜리 아파트다. 12층짜리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메모리를 이 베이스에서 위로 D램 메모리를 위에 계속
12단을 쌓아놓고 이것을 붙여서 여기에 이 구멍들로 빠르게 데이터가 전송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병렬로 있는 것보다 이 위에서 여기까지 엘리베이터로 쭉 내려오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타고 쭉 내려오면 빠르죠.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특히나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용량은 12배. 그러니까 제가 12층 아파트라고 얘기 드렸죠. 그리고 데이터 전송 속도가 약 128배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에 왜 지금 SK하이닉스가 이 HBM에서 주목을 받을까? 이 부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이 베이스가 있고 위에 메모리 12층을 쌓아 놓는데 애초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을 계속 추진했고 삼성전자와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두 회사가 협약을 해서 이 베이스단에 이런 그냥 아파트 짓는 거 어차피 여기에 옆에 GPU를 이렇게 연결하는 것보다 그냥 밑단에 그냥 GPU를 깔면 되지 않아? 한마디로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기존에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주상복합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 GPU 깔고 위에 D램 깔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아?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최근에 삼성전자도 이거 포기하고 기존에 SK하이닉스가 했던 지금 이 방식대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HBM 메모리를 깔고 그 옆에 GPU 이것을 연결하는 이 방식대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이것이 2023년 9월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런 내용까지 같이 엮이게 된다면 반도체 다시 한번 레벨업되는 그런 과정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의 HBM3 이런 내용이고요. 삼성전자와 차이점 얘기 드렸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이 HBM3와 맞먹는 버금가는 그런 HBM 메모리 9월 달에 내놓습니다. 그렇다라고 발표를 했고 나온다면 당연히 관련주들 또 봐야겠죠? 자, 이런 DDR6, GDDR6와 HBM3 이 간격의 차이 많이 나는 거 바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냥 HBM3가 정말 빠르고 좋구나. 게다가 지금 제가 이런 부분들 기존 D램보다 2, 3배, 2배에서 3배 정도 가격이 비싸다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부분 5배로 보셔도 됩니다. DDR5 기준으로 해서 한 5배 정도 가격이 비싸고요. 한마디로 고부가가치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참고 차원에서 한번 보시고요. HBM3가 엔비디아, H100에 공급 중이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런 내용들 같이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산업과 HBM, 지금 최근에 HBM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AI, 인공지능 산업인데요. AI GPU가 상용화되면서 지금 향후에 AI 산업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 왜? 더 많은 그리고 더 빠른 정보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데이터 처리 관련해서는 HBM 아직 따라갈 수가 없다. 금년에 엔비디아의 AI GPU 출하는 내년에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 엔비디아에서 직접 발표하기로는 여기 4배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왜 이렇게 느느냐? 그리고 H100 대비 고용량 HBM이 탑재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부분들이 왜 자꾸 반복이 되느냐? 지금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이 AI 관련해서 완전 진심인 상황입니다. 지금 탑3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다 죽는다라는 그런 각오하에 이 데이터 학습시키는
한마디로 여러분들도 아이들 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지금 잘 돼야 나중에 있지. 지금 공부도 안 시키면 아니면 뭐 다른 일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학교 공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예술이나 아니면 다른 분야가 될 수 있다 한들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엔 아시죠? 지금 미국에서 AI 업체들은 그 공부를 시키는 단계다. 한마디로 돈이 얼마가 들어가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금은 사활을 건다.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그렇게 주목을 끌고 주가 역시 그렇게 올랐던 것입니다. 자, 엔비디아 칩 출하량 이렇게 보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국내 기업 HBM 월 캐파 추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난다. 언제까지? 미국에서 HBM이 필요 없을 때까지. 그때는 언제일까요? 네, AI 관련해서 학습이 다 끝나고 그리고 탑 3만 남았을 때 그때가 이제 정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연간 HBM 시장 전망 역시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 폭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챕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HBM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럼 반도체 중에서도 HBM 관련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기업 분석 HBM 그리고 이후에는 DDR5 기업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누가 뭐라고 해도 물론 지금은 조정 단계니까 조금은 빗나가 있지만 한미 반도체 이전에 반도체 상승기에 누가 뭐라고 해도 반도체 장비주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한미 반도체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왜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았던 것인가? 엔비디아 GPU와 함께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 앞단에서 제가 얘기 드렸죠. 이 HBM D램 메모리 여러 개 12층 아파트라고 얘기 드렸죠. 이 12층 아파트를 수직으로 쌓아서 이렇게 처리하는데 여기에 DC 본더 장비를 독점으로 공급을 했기 때문이죠. 그럼 DC 본더 장비가 무엇이냐? 이것이 관건이죠. HBM에서의 핵심은 TSV 기술과 칩끼리 붙이는 본딩. 제가 50 본드도 얘기 드렸었잖아요. 이렇게 붙이는 것을 본딩이라고 한다. 그리고 TSV. 여기는 12층 아파트에 한마디로 구멍을 뚫어서 엘리베이터를 만든다. 그 엘리베이터 이것이 TSV. 그리고 붙이는 이게 따로따로 블럭이다 보니까 이걸 붙여둬야지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붙이는 것을 본딩. 여기에 한미 반도체는 이 TC 본딩을 독점 상태로 가지고 있다. 물론 해외 업체가 있습니다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한미 반도체가 독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HBM 관련 대장주로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미 반도체 주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봉을 보면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 밑단에 있었을 때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방송 보면 이만큼 올랐구나 이미. 하지만 이게 끝일까요? 정말 이게 끝일까요? 지금은 아직 반도체 호황기 이제 막 시작되고 조금 지났을 뿐입니다.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서 HBM 주목받았죠. 하지만 전체 반도체 시장은 아직 이제 막 반등을 시작한 단계다. 제가 방송 계속 진행하면서 얘기 드렸던 것인데 지금 DDR5를 시작으로 해서 DDR4도 이제 겨우 반등 시작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HBM 단에서
더 주목을 받는 부분이 있으나 뒤따라오는 DDR5까지 주목을 해야 된다. 한미 반도체 이런 상승 이후에 지금 조정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계속 지켜보면서 반도체 호황, 불황, 호황, 불황, 불황, 호황, 불황, 호황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 산업. 여기에서 불황을 끝내고 호황으로 바뀐다고 해서 끝까지 올라가는 것.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40% 정도 올라가고 반 정도 내려오고 다시 40%, 반 정도 내려오고 이런 흐름을 계속 보이는데요. 이런 흐름에 이제 초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한 40% 정도 올랐다가 주가가 이런 부분들 한 절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은 전체적인 평균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도 주목받는 부분은 따로 있다. 더 주목받고 앞단에 공정단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HBM처럼 특별하게 주목받는 것들은 상승폭은 더 크고 조정폭도 더 작다. 이렇게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항상 이렇게 호황 때도 올랐다가 조정, 다시 오르고 조정, 더 오르고 조정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이제 한번 조정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개인 투자자의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노란톡방 오시면 대장주 다시 한번 언제 잡아야 되고 언제 흔히 개미털기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개미털기가 완료되고 다시 한번 우상향의 흐름을 보여주는지 이런 부분도 역시나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주봉 모습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가장 주목받는 종목이 한미반도체. 이렇다면 삼성전자가 이제 HBM 이 분야의 HBM3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HBM3와 버금가는 HBM2 이런 부분들 새로 9월 달에 발표할 때 가장 주목받는 종목 중에 주목받는 기업 중에 이오테크닉스 자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레이저 어닐링 장비 이런 내용들 좀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그냥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냥 넘어가셔도 무방하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HBM 관련해서 이제 양산 발표가 나온다. 그럼 첫 손에 꼽히는 종목 이오테크닉스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시간 관계상 노란톡방에서 더 얘기 드릴 테니까요. 노란톡방에 질문 주시고 다시 한번 이오테크닉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상승폭이나 이런 내용들, 앞단의 내용들은 조금 다를 수 있으나 같이 조정 보이고 있는 이런 장면, 주봉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 단에서도 제가 항상 차트 볼 때 이 앞단에 이런 전고점도 봐야 되지만 그 다음에 뭘 봐야 된다? 네, 이런 거래량을 봐야 된다고 항상 얘기 드리죠. 이런 거래량 한번 올라간 다음에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래량 조정을 보인다. 그리고 이 거래량 조정 어느 정도가 거래량이 조정 끝물인가 마무리인가 이런 부분도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노란톡방 오시면 같이 교육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테니까요.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 이런 리플로우 장비와 디스컴 장비를 제조, 공급하는 업체다. 이것도 역시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TSV, 아까 엘리베이터 구멍 뚫는 거, 여기에 구리선 연결하는 거 얘기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증가하면 한마디로 잔류, 남은 것들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이런 장비를 PSK 홀딩스가 생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HBM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죠? 이오테크닉스와. 이런 부분들 조정.
거래량 확인하고 조정가 확인하고 이 조정단이 어느 선이 끝인가. 그리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래량 조정. 항상 이런 부분들 이제 호황으로 바뀌고 앞으로 계속 쭉 뻗어 올라갈 것 같은 종목들도 특히나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죠. 무조건 우상향만 하는 종목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눌러주고 눌림목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한번 분출을 하고 나서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래량 조정이 필요하다. 물론 정말 엄청나게 몰리는 그런 종목들은 옆으로 횡보하기도 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그리고 거래량 조정을 동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AI 칩 후공정, 증설, 선단 공정 증가의 수혜 업체다. 그리고 이 내용들 때문에 HBM 관련주로 묶여서 이런 부분들 HBM 하면 인텍플러스 역시 빠지지 않는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동소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확인하실 텐데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앞으로 계속 좋아지는 것, 내년까지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렇게 상승하지 않는다. 반도체 사이클 산업이죠. 이 사이클 산업에서 호황기로 갈 때도 항상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SK하이닉스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옆으로 횡보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런 부분들이 40% 상승 이후에 절반가량, 3분의 1에서 절반가량 조정 이후 다시 여기에서 40% 정도 재상승 이후에 또 다시 조정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 나는 장기 투자 내년까지 계속 놔둘 거야. 이런 투자자분이 아니시라면 당연히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전 비중, 모든 비중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이 단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이렇게 조정 보이면 여기 이런 침바닥에서 다 모으지 못하더라도 다시 상승하는 이런 점에서는 다시 비중을 채우는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뭐 진짜 전문가라면 여기 다 맞출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쉽지 않다. 하지만 오시면 도나톡방 오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텍 같은 경우에도 정말 바로 HBM에 연결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연결이 된다. 이 HBM에서 필수적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기에만 지금 멈추지 않고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본딩이 대세가 되는 이런 과정을 준비해서 지금 투자를 늘리고 이런 새로운 장비들까지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정. 하지만 조금 더 빨리 올라오는 이런 내용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폭이 컸기 때문에 조정폭도 컸고 다시 되돌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같이 올라올 때는 이렇게 상승폭이 컸던 종목, 가파랐던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더 빠른 그리고 더 큰 수익률을 얻어가실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HBM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DDR5 같은 경우에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왜 DDR5도 주목을 해야 되는가? 이제는 진짜 DDR5부터 시작해서 가격의 반등이 시작이 됐거든요. 거기다가 DDR5만이 아니라 DDR4까지도 지금 가격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와 그리고 이후 그 가이던스, 이런 내용들 같이 하게 되면 가격 상승 더 나오게 되겠고요. 제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이 왜 중요하냐? 더군다나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웨이퍼 가격을 상승시킬 것을 왜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느냐?
이것은 반도체 가격을 올리면 그것이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를 일으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파트, 한마디로 부동산을 살 때도 부동산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질 때 매수하는 분들 계시다. 하지만 대다수는 반등해서 올라올 때 많이 산다. 이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럼 이것을 다르게 한번 또 얘기해 볼까요? 기업단에서 한마디로 B2B, 기업과 기업 간에 대량으로 반도체를 사야 하는데 반도체 가격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워낙 대량의 반도체를 사야 합니다. 기다리죠. 기다릴수록 아끼는 돈의 크기가 훨씬 크니까요. 그런데 반등해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 기다리면 더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집에서 쓰는 메모리 몇 개 사는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대량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빨리 사야죠. 그게 바로 수요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이 DDR5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이때 아비코전자 DDR5용 인덕터 이런 시제품 테스트 중이고요. 이런 DDR5 관련주도 꼭 주목을 해야 한다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거의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 DDR5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종목들도 봐야겠죠. DDR5 종목이 아비코전자만 있냐? TLB 이 종목도 있습니다. TLB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반도체 지금 당장 조정을 보이고 있으나 이런 HBM 그리고 DDR5 같은 이런 종목단들은 계속 주목을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이 끝나고 재차 강세를 보일 때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이런 TLB 이것까지 해서 이 종목들만 존재하느냐 그리고 앞단에 전공정단에서는 또 주목해야 할 종목들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관계상 모든 종목들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주요 종목 몇 종목만 소개해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앞으로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 드릴 테지만 더 진짜 자세한 내용들은 노란톡방에서 계속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내용 특강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를 맞아서 제가 반도체 특강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반도체 특강에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역시나 투자하는 산업도 종목도 중요하지만 계좌 관리에 대해서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정말 무턱대고 한 종목 한 종목 사다 보면 어느 정도
백화점이 되는 것, 이런 거 많은 분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아쉬움 때문에 그리고 원금 회복에 대한 막연한 기대 때문에 손절 못하시고 계속 망설이시는 분 계신데요. 이런 부분도 역시나 노란톡방 오시면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런 부분까지도 노란톡방 오셔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하락장에 꼭 지켜야 될 이런 몇 가지 매매 원칙도 같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장에서는 매매 횟수를 줄이자, 그리고 매수 금액 자체를 줄이자, 또한 보유 기간도 줄이자, 그리고 주식 비중 자체도 줄이자. 이 네 가지를 줄이시고 현금 비중을 높이신다면 하락장이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장으로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조종장 하락장에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상승장이 다가왔을 때는 훨씬 더 큰 수익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특히나 수익률, 수익금 이런 부분만 고집하는 그런 습관 버리시고 또한 승률 높이는 데에서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80%가 훨씬 넘는 승률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런 부분만 가지고도 당연히 부족하죠. 이런 전체적인, 총체적인 부분까지 같이 해야 내 계좌를 망가뜨리지 않고 계좌, 나의 자산이 계속 늘어나는 이런 효과 누려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반도체 특강 보시고 반도체 투자하는데 도움 많이 받으시고 또한 계좌 관리까지 이런 부분 더욱더 도움 받으시려면 역시 노란톡방 오셔야겠죠. 노란톡방 오셔서 반도체 특강뿐만이 아니라 더 자세한 내용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 그리고 제가 글로 써드리는 내용, 이런 부분까지 다 투자하시는 데 활용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이만 마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